세계 최초로 실시된 선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선거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실시된 도편 선거라는데요. 도자기의 파편에 이름을 써서 투표하는 형태였다고 하네요. 세계 최초로 여성이 참여했던 근대적 선거는 1860년 뉴질랜드 지방선거였고 1893년 뉴질랜드의 모든 선거에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최초의 선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1948년 5월 10일 있었던 재헌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광복 이후 시행된 첫 투표부터 현재 선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선거 역사를 돌이켜보는 타임머신. 지금 출발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됐고 그해 12월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 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가 결정된다. 신탁 통치 결정은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갈등을 불러왔다. 이후 유엔의 결정에 의해 단독 선거가 결정된다.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의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는 이렇게 시작됐다. 재헌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임기 2년에 국회의원 20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했다.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고 비밀 투표가 보장됐다. 혼란스러운 해방전국의 상황을 반영하듯 48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무소속 등 총 948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정당 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 또한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았다.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 발표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7월 20일에는 국회 간접선거를 통해 임기 4년의 정부통령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됐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8월 15일 해방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거하나는 지금 우리의 사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서로 탄광한 것을 겸하여 건축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맞는다. 전쟁의 혼란 속에 국민방위군 고위층의 착복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통령 이시영이 사임하게 된다. 국회는 김성수를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와의 갈등 속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점차 잃어간다. 이는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이후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위해 관제 여론을 동원하며 국회를 압박해가기 시작했다. 4월 25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전쟁으로 연기됐던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민의를 동원하고자 했다. 결국 전쟁의 혼란 속에 일부 지역이 제외된 채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자유당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후 7월 4일 이승만 정권은 국회의원들을 임시의사당으로 강제 연행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소위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다. 헌법 개정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직선의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삼선 개헌 후 이승만은 1956년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과 함께 또다시 출마한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주당 신익희, 장면, 진보당 추진위원회 조봉암, 박기출이 정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며 정권 교체를 주장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신익희 후보의 유세에는 서울 유권자 3분의 1에 달하는 30만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유권자들은 무려 185만여 표의 무효표를 던졌지만 이승만은 3선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자유당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됐다. 정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민주당이 선전하자 자유당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자유당은 다음 해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를 위해 이승만과 이기붕을 후보로 지명하며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신구파 간 갈등 속에 11월 26일 조병옥과 장면을 정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2월 15일 미국에서 신병 치료를 받던 민주당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결국 이승만은 단일 후보가 됐고 국민들의 관심은 부통령 선거에 집중됐다. 선거 승리가 불안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은 경찰 간섭, 반공청년단의 테러 등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했다. 유령 유권자 조작, 사할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완장부대, 그리고 온갖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 결국 자유당 이승만과 이기붕은 정 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통한 승리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몰락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만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시위로 표출됐고 결국 4.19 민주시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된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했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장기 집권을 꿈꾸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이렇게 붕괴되고 만다.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제2공화국으로 출발합니다.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1960년 6월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뀌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들이 반영되어 1960년 7월과 8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의정사상 처음으로 양원을 구성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화의 열풍 속에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다. 선거 후 제5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를 열고 윤보선을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어 민의원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이 지명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했다. 이로써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이 출범한다. (1961년 5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로 한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맞게 된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 3년간의 군정 통치를 시작했다. 1962년 12월 17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 국회를 부활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정헌법은 정당 설립을 자유화하고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한편 국회의원 공천제를 채택했다.
한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신설됐다.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0월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4296년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그 후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권을 완전 이양한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공언했던 박정희는 약속을 번복하여 전역과 함께 민주공화당에 입당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이에 맞서 민정당은 제4대 대통령 윤보선을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 결과 박정희가 15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전국구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11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부흥에 매진한다. 하지만 한일 기본조약의 졸속 처리, 월남 파병 과정에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다. 야당은 윤보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경쟁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1969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과 대통령의 신임을 연기하는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저항은 커져만 갔다. 이에 공화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헌안을 변칙 처리한다. 삼선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이후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 신민당은 40대의 기수론을 전면에 내세운 김영삼과 김대중의 치열한 경쟁 속에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자로 내세웠다. 박정희는 4선 불출마를 약속하며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김대중은 민주적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대결은 치열했다. 선거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다. 그러나 김대중 또한 예상외의 선전을 펼쳤다. 양 후보의 표차는 약 100만 표에 불과했다. 민심의 변화는 대선 한 달 뒤 실시된 제8대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대결로 진행된 제8대 총선 결과 신민당은 개헌 저지선을 20석이나 넘는 89석을 차지하며 공화당 일당 독주 체제를 양당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져온 정치 상황의 변화는 한국 정치를 유신 시대로 이끌게 된다. 제8대 총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국가안보 위기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부의 지휘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어 12월 27일 신민당의 결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이듬해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유신체제의 수립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국회는 해산됐으며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이 중지됐다. 언론, 출판, 보도, 방송에는 사전 검열 조치가 취해졌다.
결국 1972년 11월 21일 대통령의 연임 제안을 철폐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유신 헌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이로써 무제한적 연임이 가능하게 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이 본격화된다. 유신 헌법이 공포된 이후 1972년 12월 15일 선거를 통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구성된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후보는 박정희 단 한 명뿐이었다. 선거 결과 역시 무효 2표를 제외한 99.9%의 지지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야당과 국민들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 2일 유신에 반대하는 첫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장준하가 주도한 유신 헌법 개정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강압 통치를 강화한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권위주의 강압 통치를 더욱 강화했다. 같은 해 4월 고려대의 시위를 막기 위해 휴교 조치를 내리는 긴급조치 7호가 또 발동됐고 5월에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됐다. 이는 이제까지의 조치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였다. 이처럼 개헌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1978년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박정희는 또다시 단일 후보로 나서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유신 체제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투쟁은 점차 거세어져 갔다. 특히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의 여파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면서 시민들이 반유신 연대 투쟁에 나서는 부마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자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이에 대처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저항이 점차 더해가자 권력 내부의 갈등 또한 점차 심화되어 갔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써 공화당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은 그 막을 내리고 만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1979년 12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10대 대통령에 선출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치는 또다시 대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공화당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리고 우여곡절 끝에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움이 분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정치 인사는 체포 구금하여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나 계엄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 그 후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재임 8개월 만에 하야하고 말았다. 이후 전두환은 1980년 8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자유와
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집권 후 전두환 정권은 비상계엄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7년 단임 대통령제의 새 헌법을 확정하였다. 개정 헌법에 따라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국회와 정당이 해산되고 주요 야당 인사들의 정치 활동은 금지된 상황에서 선거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결과 9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는 달리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요구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정치활동 비규제자들을 단계적으로 해금하는 유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1야당으로 부상한 신한민주당은 1986년 초부터 개헌을 요구하며 천만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오히려 4.13 호헌 조치를 통해 헌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호헌 조치, 국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촉발하게 된다. 학생은 물론 넥타이를 맨 일반 시민까지 시위에 동참하면서 민주항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안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굴복하고 만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10월 27일 여야 합의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이로써 국민의 오랜 열망을 담은 대통령 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12월 마침내 5년 단임의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전 민주화 투쟁 과정의 동반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한 후보 단일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단일화는 실패했고 결국 야권은 분열된 채 선거를 맞았다.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실제로는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의 경쟁이었다. 야권이 분열된 속에 선거는 철저하게 지역 대결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노태우 후보는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안보를 앞세워 자율과 인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으로 억압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야3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5공화국 청산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도입되어 5공화국의 각종 비리가 폭로됐다. 청문회는 TV로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결국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백담사로 은둔 생활을 떠나게 된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은 1990년 2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면서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끝나고 말았다. 3당의 경쟁은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졌다. 8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의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를, 김대중은 정권 교체를, 정주영은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양 김 씨의 대결에 집중됐으나 선거는 김영삼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연이은 군 출신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고 문민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1994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단한 제도 개선 노력 속에서 통합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 선거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선거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돈선거 근절을 통한 공명선거 확립의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다. 1997년 말 금융위기로 IMF 체제라는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쳤다. 이러한 경제 혼란 속에서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에서는 정당 간 이합 집산이 많았다. 소위 DJP 연합으로 불리는 김대중, 김종필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내일의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리 하겠다. 이인재는 신한국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패배 후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과 신한국당도 이해창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고 한나라당을 창당해 선거에 참여했다. 이 선거에서는 미디어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방송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됐다. 각 후보들은 TV 대담 토론 등을 통해 IMF 사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위기 관리 능력이 부재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때에 맞는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는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 전반에 걸쳐 최대의 쟁점이 됐다. 박빙의 양상을 보이던 선거는 결국 39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 속에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대중은 3번의 출마 끝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무슨 뭐 정권이니 무슨 뭐 차별이니 하는 마음이 없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 당만은 아니다. 2002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됐다. 6월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비례대표 후보 중 50%는 여성을 공천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직후 각 정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돌입했다. 이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하면서 후보자 선출에서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선거는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의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선거운동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력을 떨치면서 선거운동의 중심 무대가 길거리에서 TV와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TV 합동 토론회. 나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몰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TV 광고. 누가 운전해야 안심일까요? 후보자 지지 찬조 연설 등도 주목을 받았다. 자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후보는 세대 교체를 이제 새로운 정치혁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해창 후보는 경륜을 내세웠다. 안정과 희망의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없는 불안과 혼란과 그리고 특히 노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여 주목을 받았다. 안정시키는 대책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후보 간 박빙의 승부 속에 노무현 후보가 57만여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대북 송금 사건, 불법 대선 자금 논란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졌다. 집권 여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했고 2004년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2007년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유례없이 많은 12명의 후보자가 등장해 화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 경쟁은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의 3자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각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등에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국민 성공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고 정직과 신뢰로 국민의 믿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과 한반도 대운하 논쟁이 벌어지면서 정책 선거보다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져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 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는 531만 표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10년 만에 또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페어플레이하는 당신이 선거 금메달리스트. 법과 원칙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012년 12월 19일 우리 투표소에서 만나요.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최초로 선상투표가 시행됐으며 후보 7명 중 4명이 여성 후보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죠. 선거 결과 박근혜 후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탄생한 과반수 득표 당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5월 9일 날 투표하러 갑시다. 반드시 꼭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애기야, 투표하러 가자. 너무 옛날 건가요? 투표하세요. 반드시 뽑아주세요. 이거 입구가 가자. 투표하러. 힘든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저랑 같이 꼭 투표해주세요. 약속? 투표하세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하고. 네. 화이팅! 2017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에 치러지며 일명 장미대선으로 불렸는데요. 선거 결과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77.2%를 기록했으며 득표율 중 총 41.1%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출발과 성취 과정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따라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 투표라는 건 다 아시죠? 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지금까지 추억의 선거 영상 진행의 박수빈이었습니다.